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10월 24일 날 화요일 날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죠. 자, 보시게 되면 최근 2년간 이제 그 가계부채 현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 2년간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빠르게 많이 증가가 됐다 그럽니다. 가계부채 자체가. 그리고 해외 주요국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 뭐 7번째, 9번째 해가지고 GDP라든가 가처분 소득 치수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가처분 소득은 국민소득 통계상 용어로 개인소득 중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GD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치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 생활 수준이 높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수치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제 가계비출 비율,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다가 부동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택 매입 수요가 확대되고 임차 가구의 주택 매입 전환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집을 이제 사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고, 주택 관련 규제가 한 14년도쯤에 뭐 재건축 규제 완화되고 청약제도 간소화됐었고, 14년도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15년도에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부채가 늘어났다. 그리고 분양시장 또한 집단대출이 증가를 했었다.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도 35세에서 39세가 증가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어떤 이제 투자 수요 증가 부분으로 원인을 따지면서 노후 대비 자영업 진출이라든가 임대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됐다. 거의가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제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계부채의 그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또 실질적으로 실물 물건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62.8%고 미국이 30.1%, 일본이 37.4%, 영국이 47.2%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보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 그 선호에 따른 가계부채 추정이 139조 원에 지금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가계부채 총량이 단기간 내에 추세 이상으로 상당히 급증을 했고, 한국 자체가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가능성이 낮아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죠. 지금 이 상태에서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원인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 발표가 24일 날 난 건데요. 3대 정책 목표하고 7개 핵심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취약차주, 굉장히 뭐 능력이 예를 들자면 융자 같은 거를 갚기가 좀 어렵거나 사업이 좀 안 됐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센터와, 그리고 총량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고 구조적 대응을 할 것이다. 가계부채 차주 특별성 지원을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 상담을 활성화하겠다. 네 번째,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또 유도하겠다.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이 내용이죠. 다섯 번째, 가계부채 중과 취약 부분에 집중 관리하겠다. 지금 이제 신 DTI를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여신 관리를 지표로 해서 DSR 단체적 도입을 하겠다. 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신 DTI, DSR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대출 금액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가계소득 및 상환 능력을 제고를 하겠다.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 가계중심 임대주택 시장을 개선하겠다. 주택연금, 부동산, 금융, 고령소득 기반 확대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 좀 하고,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구조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3대 목표와 7개 핵심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책 방안으로 한 번 더 살펴봐서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신 DTI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디테일하게 안으로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액 전액을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이 있는데 다른 주택을 살 때 만약에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신 DTI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는 그 주택 하나만 계산했는데 이제 그 주택을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복수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실질적으로 2번째 주택 담보부터 만기 제한을 하겠다. 보통 우리가 만기가 뭐 30년, 40년 뭐 이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장을 또 하잖아요. 근데 만기도 2번째 주택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주 소득의 입증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예민해졌는데 1년간의 소득을 가지고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2년간 소득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다. 조금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장래 소득형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장래 소득형 상승 예상 시 소득 산정.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장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예상이 되면은 일정 비율 증액 최대 10%까지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젊으신 분들, 실구입자들, 주택을 꼭 사야 되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열린 정책을 지금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신 DTI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뭐 다주택자, 뭐 투주택자 이러신 분들은 좀 강경 정책을 정부에서 피고 있지만 우리가 실수요자들은 조금 국가에서 많이 풀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신 DTI 도입 이후에 신규 대출부터 지금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들 뭐 다시 내가 융자를 다시 뭐 엎어야 된다든가 뭐 전문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뭐 다시 받으셔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적용은 안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연장하는 거 있죠. 그런 건 안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기존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 보호를 위해서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존 주택담보 또는 은행 변경 없이 단순하게 만기 연장하는 거는 배제시킨다 이렇게 나왔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도 처분 조건 같은 경우는 이자 상한액만 반영을 하겠다. 2년 내 처분 조건이다. 2번째 주택담보 만기 제한은 미적용하겠다. 2년 내라 그러면 만기는 뭐 연장해도 좋은데 어쨌든 DTI는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층 신혼부부 최근 2년간 소득 확인 적용은 배제하겠다. 2년 동안 저 젊으신 분들은 2년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신 DTI, DSR 금융 여신권 지표로 단계적 강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시적 상한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당대출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신 DTI하고 DSR을 강화시켜서 굉장히 지금 이제 융자를 많이 안 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기존 대출 상한부터 과도하게 지금 명백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그냥 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뭔가 주택을 많이 사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실수요자들에게만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위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지금 이제 신 DTI 같은 경우는 총 부채 상환 비율에다가 지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정 방식을 보자면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상한액을 기타 대출 이자 상한액하고 연간 소득하고 대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책 방안으로 또 하나를 보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금 흐름의 생산적인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지금 하향 조정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투자 목적 주택 담보를 LTV DTI를 10% 하향 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17년 8월 기조치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도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 분양권을 산다던가 이랬을 때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또한 지금 6억에서 5억으로
지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기타 3억 원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HUG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및 중도금 보증 비율 축소는 선의의 시민 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서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모집,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사람들한테 입주자 모집을 하는 지금 이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하는 것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행일자가 되게 또 중요하시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주택연금을 활성화해가지고 좀 보호를 하겠다고 주택 가지고 연금 받아라 이건데 사실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공적 임대주택 활성화로 임대주택 공급 구조도 개선하겠다.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9% 이상 2022년까지 OECD 기준으로 올리겠다. 지금 이제 신 DTI 자체가 8월 1일 날 시행이 됩니다. 2018년도 2018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1월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12월에 서민주택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결론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6.19 대책 플러스 8.2 대책 플러스 신 DTI 누적 효과 자체가 주택 대출액의 32.4%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1인당 평균 대출 1억 3,400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4,400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신 DTI는 신규 차주 3.6%만 영향이 좀 있다 그럽니다. 다주택자만 타격이 큰 핀셋 규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서 이제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투자가 지금 현재 거의 다가 월세로 되고 있는지 저는 과연 궁금합니다. 분양권 같은 거야 이제는 60, 70% 최소한 자금이 50% 이상은 있어야 이제는 투자가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보통 아파트 투자가 전세 투자이기 때문에 DTI 적용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작은 주택들 월세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 문제인 거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전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또 금융권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경 정책이 아니라 완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만 알고 기사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아파트 누가 월세 투자합니까?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전세 투자예요.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올해 말에 이제 5만 세대 이주할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눈에 좀 보이는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고 나서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지금 이제 DTI 적용되는 수도권 내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자는 추가 대출이 아예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투자 안 하는 거죠, 사실은.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7월 3일부터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LTI, DTI가 70에서 60%로 그리고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를 했는데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8월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가 LTV, DTI가 40%로 하향을 엄격하게 해진 거죠.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보유한 가구가 예를 들자면 강남 등의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예를 조금 이제 들어드리면 계산 방법은 상당히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신문에 난 기사를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DTI 30%를 적용을 받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DTI 40%,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연봉 한 6천만 원짜리 마포 공덕동에 계시는 A씨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기존의 대출이 2억 원이 있습니다. 2억 원이. 그 상황에서 동작구, 똑같은 투기 과열지구에 7억 원짜리 집을 추가로 구입을 할 때 LTV
30%, DTI 30%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현재 DTI는 1억 1천만 원의 융자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신 DTI는 4,8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주택 말고 두 번째 주택. 또 예를 들자면 특유 과열지구에 지금 주택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주택을 샀을 때 시세 7억 원의 집을 추가로 구입할 때 LTV 50% 정도 적용받고요. DTI 4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DTI는 1억 8천만 원 융자를 낼 수가 있는데 신 DTI는 1억 1,800만 원으로 줄어들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유 과열지구에 주택이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5억 원짜리 집을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면 LTV 60, DTI 50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융자를 낼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1억 8,800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렛대 효과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뭐 아파트 투자하는데 뭐 융자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퀘스천 마크고요. 우리 융자가 있으면 전세, 월세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파트는 월세 투자로 수익형으로 맞지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나은 경우거든요. 사실은 기존적으로 보자면서 전세 투자를 하시는 거고 정부 정책이 지금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은 완화 정책의 부분이 이제 있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임대사업자법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지렛대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융자가 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은 완화 정책인데 대형주택은 강화 정책인데 중요한 건 지금 대형 아파트들을 뭐 금액이 굉장히 뭐 12억, 10억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들을 월세 투자하지 않고 전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DTI 적용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단지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가 잠시 중단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빨리 파시는 게 맞겠죠.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세 맞는 것보다 지금 현 정부가 상당히 길게 갈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현지 정부랑 맞물려 가지고 방향성을 완화 정책을 피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수요 아파트 한 채는 빼놓고 다른 것들은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